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6장 무형자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6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R&D라고 하는 지출 중에 어디까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형자산의 상각, 손상차손의 인식, 재평가 모형의 적용, 그리고 재고할 때 처분 손익까지 일괄해서 모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데요. R&D입니다. 리서치, 연구, 디벨롭먼트, 개발, 연구개발 지출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IFRS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먼저 구분을 해요. 그리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달리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선택, 응용하는 활동,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거나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고요. 최종 선택하는 이런 활동입니다. 연구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은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하거나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그 다음에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보다는 적은 이런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거나 네 번째로 신규 개선된 재료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등이 개발 활동입니다. 사실은 실무에서 어디까지가 연구고 어디부터가 개발 활동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을 하는데 동물 실험부터 인체에 대한 1상, 2상, 3상 실험을 하고 식약처에 승인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연구활동이고 또 개발활동은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죠.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구분이 어렵다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FRS 지출의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연구 단계 지출은 무조건 당기 비용입니다. 이때 비용 계정은 연구비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개발 단계인데요. 개발 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무형자산이 아니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어야만 무형자산입니다. 여기 제시할 수 없으면 비용입니다. 이 무형자산의 계정이 통상 개발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끝이 B로 끝나기는 하지만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100% 모든 기업들이 다 개발비 계정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이 개발비라는 계정을 흔히 사용합니다. 한편 개발 과정이기는 하지만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없다면 비용이라고 했죠. 보통 이런 경우에 경상개발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사항이라면 이렇습니다.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완성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가능한 기업의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미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되고요.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더 나아가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의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인체 실험을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1상부터 개발비냐, 2상부터 개발비냐, 아니야. 3상 정도는 돼야 무형자산 개발비로 할 수 있어. 회사마다 회계 정책이 모두 달랐습니다. 국제계 기준은 거기에 대해서 말은 없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융감독원이 이걸 보다 못해서 회사마다 전부 회계 처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에 지침을 마련해서 제약회사의 경우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3상부터 발생하는 지출을 개발비로 인식해라. 그 전까지는 모두 단기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고요. 그때부터 기업들은 모두 감독원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D의 경우에 무형자산 인식 조건까지 안 됐어. 그래서 최초로 비용으로 인식을 했어. 그런데 이후 드디어 자산 인식이 가능하게 됐어.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지출, 요거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지 과거 것까지 소급해서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 중에 이 원가에 포함되는 직접 관련 원가 이해입니다. 즉 자산 처리가 가능한 것들로는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원재료 용역 원가, 인건비, 법적 권리 등록을 위한 수수료라든지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 라이센스의 상각비, 무형자산 내부 창출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 즉 차입원가의 자본화라는 것은 4장 유형자산에서도 살펴보았죠. 무형자산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열거했던 5가지 원가들이 개발 단계에서 발생을 하면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무형자산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창출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요. 판매비, 관리비, 기타 일반 경비 지출 같은 경우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만 무형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이거는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형자산 원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2번,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초기 손실,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단기 비용이고요. 종업원의 교육 훈련 관련된 지출도 역시 단기 비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유형자산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한편 신기술을 개발을 했어. 그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특허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런 특허권 획득에 소요된 원가만 별도로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거를 개발비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한편 웹사이트 개발 원가 같은 경우에도 내부 창출 무형자산 회계 처리를 적용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로 일단 왔고 관련 지출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비용이고요. 16페이지의 주속 공시 사례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속 공시 사례인데요. 여기는 개발비, 전속계약금 등에 대해서 특히 개발비라고 되어 있죠. 전속 계약 기간 동안 정해법으로 생각한다. 즉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취득, 상각, 기말 이런 식으로 전속계약금과 더불어서 무형자산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JYP 같은 경우에는 이 본소에 주속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개발비 등을 무형자산에다 넣지 않고 발생기간에 모두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 할지라도 신인 가수들을 발굴해서 이를 데뷔시킬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데 들어간 소요된 여러가지 지출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주석을 통해서 확인하여 동일 업종의 회사라도 회계 처리 차이로 인한 영업 손익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겠죠. 교재 17쪽을 보면은 이익 유연화와 감독 당국의 감독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6가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사항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를 못한 개발 단계의 지출 이거를 모두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이익 유연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익 유연화는 뭐냐면 이걸 자산 처리함으로 해서 미래 기간에 걸쳐 상각을 통하면 출렁거리는 게 즉 당기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스테디하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회사들은 이걸 한 방에 단기 손익으로 넣기보다는 자산으로 처리하여 미래 기간에 수년에 걸쳐서 잘라서 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보이지 않도록 모든 개발 단계 지출을 자산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죠. 이때 특히나 제약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심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감독원이 지침을 발표를 해서 임상 3상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출만 자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던 겁니다. 교재 18쪽을 보면은 셀트리온의 주속 공시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신약 개발 프로젝트,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 제네릭 의약품 개발 프로젝트는 각각 어느 단계부터 지출을 자산 처리하느냐, 비용 처리하느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한 2018년에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예, 5번을 볼까요? 다음은 단계 중에 갑회사가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내역이다. 해서 연구원 급여, 원재료 사용액,
시험기기 감가상각비, 외부 위탁 용역비를 연구단계, 개발단계로 구분해놨고요. 기타도 있습니다. 기타로 구분되는 것은 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구분이 곤란하대요. 구분이 곤란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모두 연구단계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한편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한대요. 한편 개발 후에 이를 운영하는 직원에 대한 훈련비 5천을 지출했는데 교육훈련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의 회계 처리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자, 비용 인식금액, 무형자산 인식금액으로 나누어 보자라는 겁니다. 연구단계, 당연히 비용입니다. 한편 기타도 연구단계로 포함시켰으니까 여기로 들어오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직원 훈련비 무조건 비용입니다. 한편 27만 원만 무형자산 인식금액으로 들어가겠죠.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 지출은 발생 시점에서 비용 인식하라. 즉 다음에 해당하면 요거는 자산 인식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한편 사업결합에서 취득은 했어. 그러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어요. 사업결합 분계는 앞에서 잠깐 사례로 보았죠. 피취득자로부터 여러 가지 자산을 공정가치로 가져오죠. 부채도 가지고 옵니다. 합병대가, 이전대가, 현금이나 주식을 교부를 하죠. 이때 지급한 이전대가가 취득 승계한 순자산보다 더 커. 그러면은 여기에 끼워넣기 숫자가 0억 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자산 중에 일부를 인식 못했어. 사업결합에서 취득했는데 무형자산으로 인식은 못한 거예요. 가치는 있지만 현금은 그대로라고 할 때 대차가 일치가 돼야 되니까 0억 건이 커지겠죠.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이 경우에 취득일이 0억 건으로 인식한 금액의 일부가 된다. 즉 0억 건에 포개진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연구활동 지출 이외에 발생한 다음의 비용은 무조건 단기 비용입니다. 사업 개시원가, 교육훈련, 광고나 판촉 활동을 위한 지출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지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 토픽으로 갈까요? 무형자산도 상각도 하고 손상도 합니다. 유형자산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무형자산을 상각하려면 내역뉴스부터 추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몇 가지 무형자산은 내역뉴스가 몇 년인지 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추정 불가인데요. 예를 들어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상각한다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이런 내역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의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타 법적 권리 5년간 보호를 해줘. 이럴 때 계약상 혹은 법적 권리 기간을 내역연수가 초과는 안 돼요. 즉 5년 이하이어야 되는데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서 4년, 3년 이렇게 단축할 수는 있겠다는 거죠. 한편 중요한 원가 없이 갱신이 가능해. 리뉴얼을 하는데 중요한 원가 없이 계속 리뉴얼이 가능할 때는 그 갱신 기간도 내역연수에 포함하라는 겁니다. 예, 6번을 보겠습니다. 취득한 고객 목록인데요. 직접 우편 발송 광고회사, 즉 DM 회사가 고객 목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광고회사는 당해 고객 목록의 정보로부터 적어도 1년, 그러나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고객 목록의 상각을 위한 내역연수는 어떻게 하는가? 경영진이 최선을 다해서 추정을 해야 돼요. 1년에서 3년 사이로 1년 6개월, 2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상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례 2번을 보면은 방송 라이선스는 기업이 통상적 수준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한다면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대요. 거의 추가적인 원가 없이 비한정으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이선스 취득 기업이 라이선스를 비한정으로 갱신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상각을 위한 내역연수는 몇 년이냐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 원가 없이 거의 무한정 리뉴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비한정 내역연수로 보고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례 3번을 보면 방송 라이선스 발급 기간이 더 이상 라이선스를 갱신해주지 않고 이를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을 했대요. 라이선스 발급 기간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회사가 보유하는 방송 라이선스는 만료 시점까지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상각을 위한 내역연수는 몇 년이냐라는 건데요. 3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갱신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잔여기간 3년 동안 모두 상각을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손상도 고려할 만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인데요.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술 같은 경우에 개발이 완료가 돼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발비 같은 경우에 특정 연도에 개발비 무형자산을 인식하죠. 그러나 아직 개발이 완료 안 됐다면 자산으로 인식했더라도 상각을 개시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 가능 시점부터 생각한다. 경제적 소득의 소비 형태를 반영해서 상각 방법을 결정을 하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정해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형자산이 상각이 완료가 됐는데 잔존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잔존가치는 0으로 봐라. 다만 특별한 경우에만 잔존가치는 0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잔존가치 상각기간 상각방법 매 연도 말에 다시 검토를 하고 변경이 된다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전진적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형자산의 손상, 손상차손 환입 요거를 보는 건데요. 유형자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 손상에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요. 회수가능액이 장부감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상 징후에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유형자산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때 무형자산에 가서 다시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내역연수가 몇 년이다 라고 한정 지을 수 없는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예를 들어 지금 개발 과정이야. 아직 개발이 안 끝났어.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상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개발하다가 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한편 영업권, 이것도 손상 징후에 상관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합니다. 손상을 인식한 후에 환입도 가능하겠죠. 다시 올라가는데 환입의 경우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다. 무조건 다 환입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었죠. 애초부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단기 말에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환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업권은 손상차손 환입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업권 손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영업권은 자가창설 영업권을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환입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것은 자가창설 영업권을 가능케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IFRS에서는 엄격하게 영업권을 손상차손으로 한번 인식을 했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환입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교재 24쪽에는 제약회사인 셀트리온의 관련 연구개발 관련 내용의 주석 공시를 보는데요. 자, 무형자산을 보면은 구본해서 소프트웨어, 재산, 지적재산 사용 승인권, 개발비, 기타 무형자산 시설 사용권인데 단위가 1,000원이죠. 따라서 이게 7,900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가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개발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기 말에는 8,9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이고요. 다른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상각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상각 기간이 주어져 있는데 시설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콘도 골프 시설 이용권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비한정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개발비와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요거를 각각 나누어서 상각 중인,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상, 3상, 정부 승인 8,900억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 연구개발비가 얼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손상검사까지 수행을 했는데 손상 차손은 없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7번을 볼까요? 갑회사는 1년도부터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2년도 6월 말에 개발이 완료가 됐대요. 2년도 7월 1일부터 제품 생산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회사는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1년도에 40만원, 2년도에 50만원을 지출을 했대요. 모두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을 한답니다. 개발을 위한 신기술에 대해서 2년도 10월 1일에 특허권 취득, 이건 별도로 구분해서 산업지상권 등으로 구분해야죠. 이때 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만원만 특허권이라는 산업재산권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죠. 갑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 내역연수 5년, 특허권은 10년으로 추정했고요. X1년, X2년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X1년 개발비 40만원 발생했죠. X2년도에는 6월 말까지 50만원이 발생됐다고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만원, 50만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월 1일 날 특허권, 이거 별도로 특허권, 산업재산권 어떤 계정도 상관없습니다. 자, 2년도 말에 상각을 하는데 개발비는 전체 90만원을 7월부터 상각해야죠. 그래서 전체 90만원 5년 상각인데 12분의 6 하는 거고요. 특허권은 10년 상각하기로 했죠.
근데 10월 1일부터 특허권 상각이 들어가니까 2만원의 10년 상각의 12분의 3만큼을 상각비로 인식하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상각 및 손상과 관련해서요. 만약에 X2년 말 현재 신기술의 사업성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어. 손상 징후가 있대요. 회수 가능액을 70만원으로 만약에 추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손상차손 인식 전 2년도 말 개발비 장부 금액은 얼마인 거 하니? 당초 개발비는 90만원을 인식했는데 9만원의 상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81만원인데 회수 가능액이 70만원으로 가정을 하면은 11만원만큼 더 떨구라는 거예요. 손상차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2년도 말 개발비 장부 금액은 70만원이 되고요. 이게 3년도에 70만원에 기초해서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픽은 재평가 모형의 적용과 재고인데 유형자산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은 모든 무형자산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서만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활성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은 공정가치 측정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활성시장에서 그 공정가치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재평가 증가의 감소액의 회계 처리는 4장에서 보았던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와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재평가 증가액 OCI입니다. 다만 그 전부터 재평가를 적용하여 오고 있었는데 재평가 증일 때는 관연도 이전에 재평가 손실로 인식했던 부분이 있다면 걔를 당기 이익으로 하고 재평가 이익 그걸 초과했을 때 OCI로 하자 이런 거죠. 재평가 감소액 기본적으로 손실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기타 포괄손이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얘를 먼저 깨고 그것보다 초과되면 재평가 손실로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무형자산을 제거할 때 처분 또는 미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를 하는 건데 장부 금액이 있겠죠? 순매각가액이 있겠죠? 이 둘의 차이가 처분 손익입니다. 그리고 이 처분 대가는 나중에 수익기준서를 볼 텐데요. 수익기준서, 즉 일반적인 재고자산 매출 등에 적용되는 그 처분 대가를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할인 리베이트는 당연히 처분 대가에 반영해야 되고요.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어. 그러면은 당장 현금 조건으로 판매한다면 받았을 그 금액으로 처분 대가를 결정하자라는 것이고요. 전부 유형자산에서 이것도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무형자산에선 유형자산과 달리 세 가지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연구, 개발 이런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제외하고 나면은 크게 다를 건 없었죠. 연구개발 관련된 지출의 회계 처리에 초점을 두고 6장의 무형자산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장 모두 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